집주인들이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예요. 보합을 하더라도 대출이자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세금 내야 금리가 되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버텼는데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시장 속에 있었는데 와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한창이었는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너무 올라서 안 사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주춤하다. 이게 통계로 잡히네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 이게 확인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확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청약 관련해서는 그 와중에 청약 시장에서는 훈풍이 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 그리고 상가 관련해서까지 알차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가 그 호가를 올리는 건 집주인 마음인데 그럼요. 이렇게 비싸면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안 팔린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한번 볼게요. 네. 그 거래량이 어떤지. 뭐 그래프 제가 항상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통계를 한번 보죠. 4월 통계가 나왔는데 네. 전국 부동산 매매량이 91,669건. 전월이 10만 건이었거든요. 10만 건 정도 됐으니까 8.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파트, 상가 뭐 이것저것 모두 다 합친 거. 모두 다 네. 해서 줄어들었고요. 뭐 아파트만 줄어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수치를 보면 이게 상가 종목별로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대비 그러니까 이게 4월 통계이기 때문에 3월 대비 보면 상가 사무실은 20.5%가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공장 같은 경우도 18.6%, 오피스텔, 토지, 연립 다세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더 많이 떨어져서 한 50% 정도 떨어졌는데 네, 오피스텔은 진짜 한 55.4% 급감을 했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이게 네. 원인은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빌라라고 하죠. 우리 연립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우리 공장 창고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 월세 받는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컸기 때문에 지금 사서 남는 거 없다.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세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네.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5월 통계를 보면 5월도 주춤하거든요. 네. 4월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100건 정도 됐는데 5월이 현재 3,100건 정도고요. 물론 실거래 신고가 30일 기간이 있지만 지금 추이라면 한 3,300건 정도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꾸준하게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결국 매수자들이 부담스럽다. 이 높은 가격에 내가 과연 지금 따라가서 지금 들어가서 내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1월, 2월 정도 급매물이라면 네. 내가 충분히 고민해 보겠는데 지금 가격이라면 그때보다는 올랐잖아요. 네. 물론 2021년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때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서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종부세 내고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래가 안 된다. 그런데도 호가는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높더라고요. 효과는 높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면서. 당분간은. 네. 이게 결국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상가는 좀 다릅니다. 상가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쉽게 살아날 수도 있는데 상가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좀 다른 게 이게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 게임인데 매도자와 집주인 그러니까 팔려는 분들과 살려는 분들이 정반대 입장이에요. 팔려는 분들은 아니 내 집을 잠깐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내 전 재산과 다름없는 집을 쉽게 판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쉽지는 않은 쉽지 않죠. 일이죠. 진짜 네. 극한 상황 아니면 그렇죠.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네. 이혼하는데 좀 기다려봐. 우리 3년 기다렸다가 집값 회복하면 팔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급매물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리가 오를 거야. 금리가 문제였는데 이제 3번 연속 동결이 됐고 미국도 동결이고 금리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 세금 부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공시가격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사게 팔 이유는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나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야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소득 대비 집값을 보더라도 2020년, 2021년 버블이죠. 거의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은 부담스럽고 2019년 가격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지금 따라가도 될까? 경기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기준금리 내려갔어? 안 내려갔잖아. 3.5%인데 대출금리는 좀 내려갔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대출. 그러니까요. 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약간 압력을 넣은 부분도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선제 대응. 기준금리 내려갈 거니까 미리 내렸는데 가상금리를 좀 내렸죠. 내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주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채권도 더 발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금리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너무 내려갔어요. 하단금리가 지금 3.9%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하단금리 3%대는 사라졌고요. 그렇죠. 지금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코픽스 올라가면서 당연하죠. 하단금리 4%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기준금리가 3.5인데 하단금리가 3%대가 나온다는 거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이 없는 거거든요. 미치고 장사하는 건데 어느 은행이 물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리 선제 대응도 이거는 선제 대응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금리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들은 절대 지금 1번 타자들은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사려는 분들이 집값이 네. 너무 떨어지니까 홀딩하다가 1월, 2월, 3월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2번, 3번 타자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그러면 옛날에 어땠는지 우리 과거 기억을 한번 돌아볼게요. 네.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폭등했다가 조정받았던 몇 번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그렇죠, 세계 그렇죠. 금융위기 당시에 다시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던 회복했죠.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집주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똑같죠. 아니었을까요? 그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흔들렸습니까? 2009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미국이 경제 위기가 생길 수도 있네. 너무 놀래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떨어지다가 회복을 했는데 V자 반등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 너무 놀래가지고 떨어졌다가 이제 3.5%다 적응했죠. 3.5%가 높은 게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문제였거든요. 이제 속도는 3.5%는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회복을 했는데 2009년 돌아가 보면 회복을 해서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3번 타자들이 2번 타자들이 들어왔다가 물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3번 그 타자들.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2012년까지 갔습니다. 2012년에 폭락을 했거든요. 2차 하락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초창기에 잠깐 반등을 했다. 이거 한 반년 정도. 네. 그 2008년 추석 때쯤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전 세계 시장이 그냥 엄청났죠. 무너졌는데 맞습니다. 2009년 초반에 잠깐 살아났다가 네. 그러면 2009년 중반부터 2012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갔다. 2011년 제 기억으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주인들이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예요. 보합을 하더라도 대출이자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세금 내야 금리가 되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버텼는데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시장 속에 있었는데 와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여기서 더 이상 회복하지 않으면 대출이자 내고 버틸 수가 있을까? 굉장한 불안한 마음에 3년 접어드니까 부부싸움도 엄청 합니다.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네.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3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당장의 회복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 시작이다. 잠깐
폭락했다가 회복한 건 1차 하락이고 여기서부터 본 게임의 시작인데 저는 3년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조급해들 하시지 그럼요. 않아도 되는 상황 같은데요. 네네. 자, 그 와중에 송파 잠실 일대에 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 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일대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재건축,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네. 올해 서울에 6만 가구의 재건축이 확정된다는 소식이 안전진단.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부터 시작하면은 그럼요. 뭐 한 10년 앞으로 내다봐야 되는 거지만 네.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게 될까요? 저는 크게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안전진단이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이 단지 입장에서는 이제 첫 관문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등산할 때 등산 가자라고 해서 이제 이제 신발끈 멤버들 매는 거예요. 신발끈 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가자 정도. 가도 되겠다. 허가가 나왔다. 입산해도 된다 정도지 신발끈 매지도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부인한테 나 등산 가도 돼? 여기 허락받는 단계. 그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잠실주공 5단지 제가 예를 들 텐데요. 네. 잠실주공 5단지가 1978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78년에 지었는데 96년부터 재건축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10년에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지금 건축심의는 통과했는데 사업시행 계획도 못 받았거든요. 지금부터도 저는 10년 보고 있는데 안전진단 2010년에 통과하고 지금 10년이면 도대체 몇 년인가요? 2030년 넘어가야 되니까 아시아 선수촌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 제가 칠순 될 때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칠순에 가까우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 아니죠?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으셨죠. 한 17년 정도 그쵸.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안전진단은 가장 초기예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 다음 단계가 추진위 만들고요.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계획 받고 관리처분 받고 착공 입주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니까 서울시에서 막지는 않겠다. 이제 너희들 경기해도 돼.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전세 시장이든 재건축 시장이든 이렇게 아무런.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네. 시장의 가격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 좋아졌을 때는 이게 자극을 주잖아요. 네. 재건축이 되면 올라갈 거야라고 옛날에는 하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럼요. 다들 들썩들썩하니까. 그게 심리가 이제 막 뜨거워질 그쵸.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냉정해졌거든요. 양쪽 다 올라가는 쪽에도 냉정하고 내려가는 쪽에도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어떡하라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ENFP, 이제는 ENTP. 그럼요. 바뀌었어요. 네네. 자, 그리고 한 평만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가 쪼개기 관련해 가지고 방지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거 예전에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재건축 단지에서 네. 상가 지분을 네. 한 칸의 상가를 막 한 50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분만 얹어서 나도 아파트 주세요. 요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다. 말이 많았죠. 둔촌주공도 왜 그 짓는 과정에서 상가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상가가 항상 말이 많죠.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분 쪼개기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게 2003년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 나오거든요. 재개발하게 되면 한 물건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올리는 거죠. 바꾸는 거야. 이제 다세대 같은 거로 바꾸게 되면 10개로 만들어지잖아요. 입주권이 1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본래 조합원이 100명이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100개가 나오고 조합원 100개가 나와서 200세대 아파트가 되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조합원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남는 게 없네. 일반 분양이 나와야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왜 이럴까 둘러보니까 이제 원래 단독주택 한 개가 나오는 물건이 막 10개씩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요. 2003년 12월 30일이었나요? 그 이전에 쪼갠 건 우리가 인정해 주겠는데 그 이후에 나눈 건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니까 2010년 제 기억으로는 7월 6일이었나요? 아무튼 그 기준으로 그 이후에 쪼갠 거에 대해서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라는 기준일을 정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전에 쪼갠 건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갠 거는 우리 한 개만 줘. 니들이 아무리 뭘 해봐 안 해줘. 라고 하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네.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요. 조합 이제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지자체장,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정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구역 지정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혹시라도 이전이면 괜찮은데 이후에 뭔가가 분리가 됐다. 원래 네. 한 개였다가 여러 개가 분리가 됐다 그러면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가는 적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쪼개는 거야 또 입주권 받으려고. 네. 물론 상가가 한 평을 가진다고 해서 3.3제곱미터나 뭐 1제곱미터를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작은 면적이라도 있기만 하면 추가 분담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입주권은 나오는데 상가는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하고 다툼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다툼의 여지는 되는데 이제 그것도 차단하겠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갠 건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건축하는 거의 모든 단지에서 벌어지는 그럼요. 재건축 일들이잖아요. 재개발 단지들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 시작될 예정인 단지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가마다 상가 조합, 아파트 그러니까요. 조합이 별도로 서로 구성이 이해관계도 되는 곳들이 다르고요. 많잖아요. 상가 가진 사람들은 또 아파트는 아파트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상가 가진 사람들도 나도 아파트 줘라고 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요. 안 준다고 하면 협조 안 해주게 되고 동의 안 해주게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남에서는 네. 개포 6, 7단지에서 상가 가진 집은 굉장히 작게 가진 분이 이 아파트 받기로 해서 그때도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합하고 이제 협의의 문제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주택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상가는 무조건 아닌데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합이 주면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때 또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다.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주택도요. 뭐 한 평을 가지고 있으면 줘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지분 큰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남는 게 없으면 현금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조합이 정관의 명기를 하면 상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서 이 관련해서 이 방지법이 이번에 법안 입안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떨지 요거 좀 지켜볼 텐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저희 뉴홈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청약시장에서 여전히 그 당첨자 선정 방식 이런 것들 두고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다 우리 한번 알려드렸고 네. 뉴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뉴홈 뭐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다음 주도 사전 청약하는데 다 좋고요. 모집 공고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지역별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기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격 요건 보시고요. 서울은 서울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는 고덕 강일 3단지 나오거든요. 거기는 서울 50% 또 수도권 50%고 네. 남양주 왕숙은 경기도 20% 남양주 30% 서울 50% 서울 인천 50%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셔라. 자금 되시고 근데 자금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정도 자금도 안 되면 사실 내 집 마련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일단 하고 봐라. 되지도 않았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자금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지 자금이나 마십시오. 조건이 되면 일단 해보는 걸 추천하신다. 왜냐하면 본청약 때 계약금을 내고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남양주 왕숙은 네. 2030년 입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고 나서 걱정하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